세금 때문에 고민하는 대표님께 최하영 고경미 세무사가 CEO를 위한 절세 솔루션을 무료로 드립니다. 더보기란을 참고하세요. 남들 다 하고 나서 문제가 없는 게 이제 확인되고 하겠다 하면 늦으실 수 예, 있어요. 법이 바뀌어서 못 하시죠. 제가 네. 이제 뭐 저는 이런 그 대표님들 많이 뵙고 저희가 실무적으로 많이 진행을 하니까 세무법인 신율입니다. 최근 그 결혼을 앞둔 자녀한테 증여 공제를 1억 5천으로 상향한다. 또 작년에도 사실 어떤 국회의원이 그 증여세 한도를 좀 올리겠다 이렇게 해서 좀 말이 많았는데 이게 사실은 뭐 여야 합의가 있어야 되는 거니까 제가 또 이렇게 영상 찍을 때 말씀드렸는데 나중에 보면 또 이게 가짜 뉴스처럼 이렇게 느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그런 법이 뭐 발의 예정이다 뭐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건 이제 확정된 건 아닙니다. 오늘 그 최하영 고경미 세무사님하고 오늘의 주제는 이제 증여입니다. 예, 증여에 대해서 좀 뭐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최 세무사님 증여 왜 하죠? 증여는 일단 부가 많으신 분들, 자산이 많으신 돈이 많으신 이제 대표님들이 뭐 대표님들이나 뭐 어쨌든 뭐 부모님들이 좀 자녀들한테 좀 절세적으로 한 번에 이제 돌아가실 때 내시게 되면 너무 많은 이제 세금이 나오기 때문에 사전에 이제 분산 같은 걸 하시면서 좀 적절히 이용하시면 절세를 이제 그 기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신다고 보시면 되세요. 예, 네, 길게 얘기했지만 예. 절세 때문에 하시는 겁니다. 예. 그 아무래도 영상 보시는 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뭐 이제 증여세율이나 증여세 공제 이거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시죠. 아, 네. 일단 뭐 상속세하고 증여세는 세율이 똑같다고 보시면 되시는데요. 1억 이하는 이제 10%, 1억 초과 5억 이하는 20%, 그리고 5억 초과 10억 이하는 30%, 그리고 30억 초과는 이제 50%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계산할 때 네. 이제 30억 곱하기 50% 하면 그 증여세가 나오는데 네, 거기서 네. 이제 누진 공제니까 네. 여기 옆에 있는 4억 6천을 빼주면 된다. 네,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30억 증여하면 4억 6천 빼니까 15억에 4억 6천 빼니까 한 10억 4천만 원인가요? 예, 맞습니다. 예, 이제 그렇게 된다. 네, 예. 네. 그리고 이제 공제도 좀 얘기해 주시죠. 이제 공제는 이제 저희가 10년 단위로 공제를 해주고 있는데요. 배우자는 이제 각각이에요. 많이들 물어보시거든요. 한 번만 받는 거 아니냐. 그게 아니라 각각 배우자한테 10년 이내 6억까지는 면세점 범위 내에서 증여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인 자녀는 현재 이제 5천만 원까지 자녀한테 주실 수 있고, 미성년 자녀의 경우에는 10년 이내 2천만 원까지 한도로 면세점 범위로 증여를 해주실 수 있으세요. 그러면 아버지가 이제 자녀한테 이렇게 뭐 금액을 증여하고 이제 엄마가 자녀한테 또 이렇게 증여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럴 네. 경우는 어떻게 돼요? 부모는 합산해서 보기 때문에요. 부모만 아니라 부모, 조부모,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는 공제는 이제 같이 5천만 원 한도 내에서 한꺼번에 쓰시면 한 번밖에 안 쓸 수 없다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공제는 한 번밖에 못 쓴다. 네, 합쳐서. 그러면 네. 아버지가 주든 어머니가 주든 합산한다. 네. 아, 할아버지까지 다 합산하는 거죠. 할아버지 할머니가 네, 주는 할까지 것도 다 합산. 합산한다. 그리고 이제 기타 친족 공제라는 게 있는데 네. 이제 그거는 우리가 이제 알고 계시는 그 범위 특수관계자 뭐 사촌 이내 혈족, 삼촌 이내 인척으로 이제 바뀌었거든요. 특수관계 범위가 그 안에서는 1천만 원까지는 주실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모든 예를 들어서 잘못 이해하시는 경우가 뭐냐면 삼촌이 나한테 1천만 원 주고 그리고 이모가 나한테 1천만 원 주고 해서 내가 계속 1천만 원 받는 게 아니라 이 모든 사람을 다 합쳐서 나는 10년에 딱 1천만 원만 공제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삼촌, 이모, 둘째 삼촌 뭐 여러 사람이 있어도 네. 공제는 이제 1천만 원인데 네, 수중자 기준 받는 사람 기준으로는 딱 한 번. 한 번밖에 못 쓰고 네. 나머지 이제 증여세 내야 된다. 네, 네. 물론 이제 세대 할증 뭐 이런 것들은 네. 있을 거죠. 네. 그 일 하시면서 증여세 신고 몇 번이나 해보셨어요? 증여세 신고는 뭐 한 수백 건 이상 한 1,000건이 될 수도 있죠. 1,000건 정도 네. 하셨죠? 네. 저는 증여세 신고 한 번도 안 해봤어요. 뭐 제가 물론 이제 세무사가 아니니까 안 했겠지만 네. 그 개인도 할 수 있나요? 자진해서 하실 수 있으세요. 어떻게 해야 돼요? 홈택스 들어가셔서 거기에 이제 신고서 작성하는 란에 들어가서 하시면 되거든요. 홈택스 들어가서? 네네. 아니 그러면 내가 우리 아버지한테 돈 받으면 그 근거 가지고 세무서 찾아가서 그냥 바로 할 수도 있나요? 근데 그렇게는 잘 안 받아주실 거고요. 네. 세무사 통해서 하든지 네. 아니면 이제 직접 홈택스에 하시든지. 직접 이제 하실 수 있다. 들어가셔서 하셔도 예. 되고.
사실 예전에 뭐 이렇게 주식가치 평가해서 이제 증여할 때 보면 그 면세점 범위 내에서 이렇게 주식 증여 많이 했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그때 한 5, 6년 전까지만 해도 신고 안 했었거든요. 별 문제 없이. 근데 요새는 사실 안 그렇죠. 저희가 이제 뭐 사실 이런 기업 컨설팅 관련된 뭐 이런 신고 같은 거를 2012년부터 했었잖아요. 예. 그때부터 사실 뭐 증여 신고는 다 정확하게 했어요. 제가 보기에는 5, 6년 전 뭐인 것보다는 한 10년 전에는 뭐 크게 안 해도 잘 모르고 넘어갈 수 있었는데 이미 이제 국세 행정 시스템이 말씀하신 것처럼 5, 6년 전에부터 굉장히 많이 정교해지고 뭐 이러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누락하고 이렇게 한 것들에 대해서 나중에 다 문제가 되실 수는 있으시죠. 그 현금으로 계좌이체 한 것들은 뭐 굳이 신고를 제 생각에도 뭐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면세점 범위 내에서. 아, 네네. 근데 그 자녀가 증여를 받고 그거로 뭐 아파트나 뭐 주식을 사서 또 주식이 갑자기 오를 수 있지 않습니까? 네. 신고 안 했을 때하고 했을 때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아파트하고 주식 말고 저희가 이제 뭐 그냥 예를 한번 들어서 좀 설명한다 그러면 현금을 누락했어요. 면세점 범위 내에서. 예. 그러고 나서 신고를 안 하시니까 이제 잊으시잖아요. 예. 나는 증여받은 적이 없는 걸로 이제 기억에 이제 착오 형상이 좀 일어나요. 그러다가 뭐 중간 어느 순간부터 이제 증여 신고를 해요. 했다가 누군가가 이제 갑자기 이제 아버지가 사망하셨어요. 그러면 이제 상속세 계좌는 한 10년이 다 오픈돼서 나오기 때문에 자기가 본인은 신고를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누락된 것들, 현금 이체한 것들이 다 나와서 상속세 때 추징당하는 경우도 꽤 있으시죠. 아, 상속세 때. 예, 예. 아, 그렇군요. 그러면 일단 그 오늘 이제 주제가 증여니까 이제 증여 대상 물건들 보통 이제 어떤 것들을 하나요? 보통은 이제 주식, 현금, 아파트, 이 부동산을 많이 하시죠. 예. 예. 아마 현금은 뭐 그게 액수가 딱 정해져 있으니까 별 문제 없을 것 같은데 이제 보통 저희가 그 비상장 중소기업 이제 주식을 이제 증여하잖아요. 일단 이제 증여 대상 물건이 그 비상장 주식일 경우 이것도 가치 평가를 또 해야 되죠. 네네. 예, 이거 보통 이제 어떤 식으로 하나요? 상속증여세법상에 나와 있는 조항에 따라 평가를 하는데요. 이제 우리가 이제 3개년치 세무조정계산서를 가지고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 그러니까 기업의 재무상태표가 이제 저희가 현재가치라고 해서 순자산가치를 평가하고요. 과거 한 3년치 영업이익을 가지고 3년치 순손익가치 평가해요. 저희가 이걸 일반적으로 미래가치라고 하거든요. 그거를 이제 가중평균해서 우리 회사의 기업가치가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예, 그렇군요. 이제 부동산 같은 경우는 뭐 아파트는 다 시가가 정해져 있으니까 네. 그거는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 그 이제 상업용 건물, 토지 이런 것들은 이제 거래가가 이렇게 알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이럴 경우는 그 평가를 어떻게 하나요? 일단 이제 상업용 건물도 상업용 고시가액이 이제 뜨는 경우가 있거든요. 공시되는 경우에는 이제 그 가격으로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제 보통 저희가 이제 공시지가로 해서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그거 하고 예를 들어 무슨 공장이 아니라 상업용 건물을 지금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럼 이제 임대 이런 거 주시는 게 있기 때문에 임대료하고 보증금을 해서 환산 가액 이렇게 해가지고 평가를 하죠, 보통. 임대료 환산가 네, 임대료 환산가 그리고 이제 공시지가 하고 무조건 해서 큰 걸로. 큰 걸로. 예, 예, 예. 그리고 근저당권 설정된 이제 채무가 있으면 그 채무 잔액 해서 셋 중에 큰 금액으로 하고 있어요. 아, 세 개 중에 큰 금액. 네, 왜냐면 그 은행이 그 건물을 담보로 빌려줬으면 이제 그 정도의 가치는 있다고 보여지니까 세법에서 이제 정해놓고 있어요. 그러면 그 근저당 설정은 보통 감정평가가 수반되지 않나요? 네, 그래서 감정평가를 받아서 이제 은행이 빌려주는 건데, 이 대출을 받기 위해서 받은 감정가액은 이제 인정은 안 해주고 있거든요. 평가가액으로. 네, 그래서 그때는 남은 채무로 이제 평가를 하고 있어요. 예. 이제 부동산 같은 경우 뭐 저희가 이제 보면 사실 저희한테 오시는 분들이 금액이 좀 민망할 정도로 많잖아요. 네, 사실. 많으시죠. 예. 작년 겨울에도 작년 뭐 겨울에 천억 대표님. 이제 그런 분들 자꾸 오시잖아요, 사실. 네. 근데 그것도 사실 그 이제 그분 말씀이 1,000억이고 네. 예, 이제 시세가 1,000억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고 공시지가는 제가 보기에는 뭐 한 5, 600억 될 것 같고 이제 그럴 경우 또 이제 감정가는 또
공시가하고 시세하고 중간쯤 되지 않을까요? 저희가 이제 사실은 이제 그런 것도 제일 애매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가액에 대해서 저희 공시지가 지금 말씀드린 뭐 공시지가, 채무액 그리고 뭐 임대료 환산가액 중에 뭐 큰 걸로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저희 기준으로는 한 30억 이하는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30억 넘어가는 것들에 대해서는 가세관청이 감정 평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일을 진행하더라도 이제 그럴 경우 이제 안내를 드리죠. 감정 평가로 하는 게 맞을 수도 있다. 나중에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시가의 한 7, 80%가 감정가액이고 공시지가는 거의 50, 60% 정도가 잡힌다고 하면 우리가 5, 60% 정도 예를 들어 10억에 50%, 60%가 이제 5, 6억으로 만약에 저희가 신고를 했는데 감평하게 되면 7, 80%까지 올라서 7, 8억으로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시가가 바뀌는 거예요. 바뀌게 되면 이제 우리가 이 시세가 바뀐 거에 대해서는 신고불성시 가산세 내지 않지만 납부불성시 가산세 또 나오시기 때문에 저희가 신고를 실제 수반해서 할 때에는 안내를 드리죠. 근데 가액이 저희가 말씀드린 게 한 30억 기준으로 해서 넘어가실 경우나 이제 부동산이 다인 법인 같은 거를 저희가 뭐 증여를 하시거나 전체 다 넘길 때는 그냥 감평을 받으라고 안내를 보통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그 금액이 거의 30억 기준으로 안내를 30억 드려요. 기준. 예. 사실 그게 국세청 지침은 없죠. 네, 따로 있지는 않아요. 그리고 예. 자기네들이 봐서 세금 좀 거둘 수 있을 것 같으면 감정평가해서 바로 추징하죠. 네, 기준은 사실 없지만 이제 그런 기준이 있죠. 뭐 법인 예를 들어 부동산 가다 보유 법인. 그러니까 전체 자산 중에 부동산 차지하는 비율이 50% 이상인 경우에는 할 수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사실 가액을 저희가 딱 뭐 염두에서 30억이 아니더라도 분명히 할 수는 있어요. 부동산 가다 보유 법인은 그럴 경우는 당연히 안내를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예. 그것도 하나의 어쨌든 간에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예. 거에 대해서는. 고세무사님 요새 오늘 말씀이 없어요. 증여한 거 중에서 네. 좀 네. 특이하거나 뭐 그런 사례 있나요 혹시? 주식 네. 증여 엄청 많이 하잖아요. 아, 사실. 네, 많이. 네. 할 얘기 엄청 많을 것 같은데 제가 네. 보기에는. 저희가 이제 방금 이제 얘기한 게 저희 요즘에 이제 고민거리예요. 이 부동산 과다 보유 법인의 부동산에 대해서 감정평가를 안 받고 진행을 하면 대표님이 내실 수 있는 세금이 되는데, 이제 감정평가를 받아서 진행을 했을 때 이게 이제 나중에 상속재산에도 영향이 있으니까 지금 감평을 받는 게 맞을까 하는 고민도 있고, 지금 당장 이제 세금을 또 많이 부담해야 되는 이런 것도 있어서 좀 고민인데, 저희 요즘에 생각에는 이 국세청에서 일단은 과세를 좀 하고 있는 추세고요. 이제 감정평가를 국세청이 이제 감정평가를 따로 의뢰해서 납세자가 신고한 가액을 부인하고 세금을 추징하는 사례가 늘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 심판 청구나 불복까지 갔을 때는 대부분 납세자가 지금 패소하고 있어요. 그리고 법원에 가서 법원에서는 이게 이제 무리한 재산권 침해다. 이 납세자가 감정평가를 하고 안 하고는 이제 선택의 문제인데, 감정평가를 안 했을 때 굉장히 많은 세금이 부과되면서 재산권이 침해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법원에서는 1심에서는 이제 최근에는 이기고 있는데, 어쨌든 저희가 1월까지 지금 이제 확인한 자료에서는 어쨌든 국가가 승소를 했어요. 예. 감정평가를 해서 할 수 있다. 감정평가를 네. 해서 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염두에 두고 사실은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안 나오지만 이게 평가의 차이로 인해서 이 세금이 이제 과소신고된 부분에 대해서는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안 나오지만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나오기 때문에 좀 신중하게 좀 결정을 하시는 게 좀 필요하실 것 같아요.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서.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큰가요? 이제 1년에 8.03% 정도 되거든요. 예. 네, 적게 신고한 금액에 이제 그렇게 과세가 되기 때문에 뭐 굉장히 절대 금액이 큰 세금을 누락했을 때는 그것도 부담되시죠. 굉장히 크신 거죠. 예. 하여튼 이 부동산은 사실 일반적으로 이렇게 가격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 이게 상당히 가격이 나와 있지 않으니까 사실 신고한 사람 입장에서는 어떻게든지 세금을 줄이려고 네. 예, 낮게 신고하려고 그러고 네, 네. 그 틈새를 막 찾잖아요 우리가. 네. 예, 근데 뭐 아파트 같은 경우는 명확하게
이 가격이 있으니까 사실 이제 빼도 박도 못하는 거죠. 네. 사실. 예.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실무적으로 절세 컨설팅을 하면서 느끼는 거는 국세청이 굉장히 과세를 하기 위해서 법을 계속 바꾸고 이게 때로는 법적 안정성을 침해하는 수준까지 법이 이제 수시로 바뀌고 있거든요. 그거에 좀 걸맞춰서 납세자들도 빨리빨리 유동적으로 이게 대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저희가 그래서 굉장히 이제 연구를 많이 하고 그쪽으로 저희가 많이 연구하고 실행을 해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 전문가하고 상의해서 진행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그 말씀하셔서 그 지금 그 표 준비하신 표 있잖아요. 네. 그거 한번 보고 그 2012년도부터 최근까지 세금이 어떻게 강화됐는지 한번 뭐 고세무사님 얘기하실 건가요? 아니면 최근? 네. 제가 이 컨설팅을 시작한 게 이제 2012년인데 2012년에는 임원 퇴직금에 대해서 그 전까지는 퇴직금 한도가 없었거든요. 그냥 정관에 이제 규정이 있으면 그걸 다 인정해주고 있었는데 그게 너무 이제 과다하게 뭐 6배수 때로는 뭐 12배수까지 이제 퇴직금을 받아간 사례도 있었는데요. 그래서 세법이 개정이 돼서 3배수까지 한도가 신설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2013년에는 이 이자와 배당인 금융소득에 대해서 종합과세에 합산되는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기준금액이 그 전까지는 4천만 원이었는데 2천만 원으로 낮춰졌고요. 15년에는 퇴직소득세가 굉장히 낮은 세율로 적용이 되던 거를 퇴직소득세 계산하는 방법을 바꿔서 이제 평균적으로 3% 정도 과세가 되던 걸 20%까지 이렇게 올리게 이제 그 퇴직소득세 과세하는 방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비상장 주식 양도소득세가 그 전까지는 10%였던 것을 이제 20%까지 과세하는 걸로 개정이 됐고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저희가 그 전까지는 대표님들이 법인의 이제 자사주 형태로 주식을 이제 양도를 하셔서 그걸로 가질금도 갚으시고 투자자금도 회수를 하시고 이익잉여금도 어쨌든 간접적으로 좀 줄이시고 이런 걸 하던 거를 거의 조금 이제 어려워졌어요. 세금이 워낙에 절대금액이 이제 커지다 보니까요. 그리고 임원 퇴직금 중간정산이 연봉제 전환이라는 사유로 비교적 쉽게 대표님들이 퇴직금을 이제 중간정산 하실 수 있었거든요. 퇴직금은 4대 보험이 부담이 안 되고 세율도 낮기 때문에 상여를 받는 것보다 훨씬 적은 세금으로 상여처럼 목돈을 이제 받으실 수 있었어요. 퇴직금 중간정산을 통해서. 그것도 이제 중간정산을 폐지를 했습니다. 연봉제 전환 사유에 한해서. 그러니까 15년까지 보면 굉장히 우리가 법인 그 컨설팅을 하면서 중점적으로 하던 이런 방법을 다 막는 거를 알 수 있어요. 이걸 보면 국세청이 저희를 항상 주시하고 있다. 스파이가 있는 거 아니에요? 저희가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계속 개정이 됐었어요. 제가 잠깐 껴들면 네. 우리가 뭘 하면 이렇게 네. 분석하고 과세할 게 있나 이렇게 찾아보고 사실 과세할 게 없으니까 1, 2년 있다가 이제 법을 바꾸는 거.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사실. 17년도부터 또 다시 얘기해 주시죠. 네. 17년에는 이제 종합소득세 최고세율 구간 40% 구간이 신설이 됐고요. 그리고 주식 평가를 할 때, 그 전까지는 결손을 내면 순손익 가치가 이제 0원이 되면서 순자산 가치로만 평가가 돼서 극단적으로는 주식 가치가 반으로 뚝 떨어지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 퇴직금 중간정산을 했던 이유도 중간정산을 하고 주식 가치가 하락을 하면 그때 이제 승계를 위한 주식 이동을 많이 해드렸었는데요. 이제 그거를 과세관청이 저희 하는 패턴을 읽었는지 이제 순자산 가치 하한선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최소한 이 순자산 가치의 80%까지는 평가를 해라. 이게 이제 유예 기간에 잠깐 이제 70%가 있었는데 어쨌든 18년부터는 지금 순자산 가치 80% 하한선을 뒀거든요. 잠깐만, 이것도 사실 되게 중요한 얘기인데 그 법인에 현금이 100억 있잖아. 100억 있다. 아무 뭐 순손익 가치 없고 그냥 현금이 100억 있다. 그럼 주식가치 평가하면 얼마인가요? 100억인가요?
80억이지 않나요? 네네, 80억. 그렇죠. 네네. 제가 이제 이 말씀. 네. 그렇죠. 예, 맞아요. 부동산일 경우에는 이제 그 다른데 현금만 네, 있으실 경우는 예. 현금이니까. 예, 그러면 사실 이제 법인을 활용해서 증여하는 게 사실 저는 뭐 이게 단순한 비교인데 이게 안 맞을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예, 네, 근데 사실은- 방법일 수 있어요. 예. 예. 제가 자꾸 막 약속되지 않은 질문을 했어요. 세무 선생님 자꾸 얘기하니까 네. 제가 갑자기 막 아. 뭐 그런 게 좀 생기는 것 같아요. 아, 네. 자, 그다음에 이제 18년도 이제 종합소득세 거기도 좀 얘기해 주시죠. 네. 직무발명 보상금. 아, 지금. 네. 우리 특허 관련된. 네, 이제 특허 관련해서 특허권을 많이 하게 된 계기가 이제 직무발명 보상금 제도의 한도가 축소돼서 직무발명 보상금으로 하던 걸 특허권 양도로 이제 바꿨거든요. 직무발명 보상금이라는 거는 회사에서 특허를 이제 출원을 하는데 특허를 개발한 그 발명한 직원한테 이제 보상금을 주는 제도예요. 근데 그게 17년 이전에는 아예 비과세였어요. 보상금을 주면 세금이 과세가 하나도 안 되던 것을 이제 그 직원이라는 게 대표이사도 포함이 되니까 사실은 대표님들이 거의 중소기업에 또 특허를 다 개발을 하시니까요. 대표님들이 개발을 하시고 직무발명 보상금으로 굉장히 이제 큰 금액을 비과세로 받던 걸 이제 500만 원 한도로 줄이고 축소를 하고 그 외에 더 받으면 이제 상여로 처분하게 상여로 과세하게 이제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직무발명 보상금 제도는 이제 하는 곳이 좀 드물고 대부분 특허권 양수도로 하시는데요. 특허권 양수도는 좀 이제 이런 직무발명 보상금을 줄였을 때는 과세관청이 이걸 들여다보고 과세를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특허권이 직무발명 보상금에 해당이 안 되는지는 꼭 검토를 사전에 하시고 진행을 하셔야 문제가 없습니다. 어쨌든 이제 우리가 이제 또 하던 컨셉 하나가 이제 없어진 거죠. 18년에는 최고 세율 42% 구간이 종합소득세 신설이 됐고요. 그리고 특허 양도 소득도 필요 경비를 그전에는 이제 80%를 이제 인정을 해줘서 저희는 이제 실무적으로는 80% 비과세라고 표현을 했는데 받는 금액의 80%까지는 경비로 인정을 해주니까 과세를 안 하고 80%를 빼준 20%에 대해서 과세를 이제 그 종합소득세로 했었는데요. 18년에 이제 70%, 19년에는 60%로 단계적으로 이제 하향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특허권 양수도를 하시면 이제 60%까지만 필요 경비로 인정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0년에는 임원 퇴직금 한도가 이제 신설이 돼서, 그러니까 임원 퇴직금 한도가 개정이 돼서 2배수로 지금 축소가 됐습니다. 네. 그리고 2021년에는 차등 배당에 대해서 그 전까지는 증여세와 소득세 둘 중에 큰 금액으로 과세를 하던 것을 증여세도 부과하고 소득세도 부과하는 걸로 개정이 돼서 사실상 개인이 포기하면서 이제 차등 배당을 개인한테 주는 거는 이제 좀 불리해졌다, 네, 하기가 힘들어졌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걸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이제 주주를 저희가 사실은 차등 배당을 하기 위해서 법인의 주주 구성을 자녀한테 1%나 2% 정도를 좀 이제 이동을 시키고 대표님은 이 배당을 다 포기하시고 자녀가 1%나 2% 소액주주인 자녀가 이제 배당을 몰아서 받는 차등 배당을 많이 해드렸는데요. 이제 그렇게 되면 만약에 지금 그렇게 이제 뭐 배당을 했을 때 자녀가 다 받으면 그 초과 배당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 이익으로 이제 봐서 증여세가 또 부과되시고요. 그리고 10년 내에 또 합산되는 증여 재산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매년 차등 배당을 하면 그게 다 합산이 된다. 그리고 다른 증여가 있을 때도 합산이 되니까 배당에 대해서는 또 신중하게 생각하셔서 결정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22년도에도 사실 좀 바뀌었는데 제가 여기 이제 넣지는 않았는데 그 부동산 그 양도세 이월과세. 아, 네. 그쵸. 그 부분 바뀌었죠. 토지가 1억인데 그거를 이제 지금 현 시세가 한 6억이라고 하면 6억에 증여를 받아서 바로 팔게 되면 세금이 없잖아요. 양도세가 타인한테 팔았을 경우에 이런 것들에 대한 거를 이제 제재하기 위해서 5년이라는 기간을 뒀어요. 5년 이내 팔게 되면 계산을 다시 하겠다. 부당행위로 봐서. 그런데 지금은 그냥 이제 10년으로 아예 그런 것들을 근절하겠다는 취지로 작년에 증여 후 타인한테 팔더라도 10년 이내 팔게 되면 다시 재계산하는 거에 대한 거를 되게
강화해서 이제 규정이 바뀌었죠. 규정이 됐습니다. 이제 부동산 같은 경우는 이제 아내한테 이제 증여하고 5년 있다 팔아야 그 증여가액을 인정받는다. 네, 5년 후에 팔아. 근데 지금은 이제 10년인 거죠. 10년으로 네, 이제 바뀌었죠. 개정이 23년대부터. 네. 그 주식은 아직 없나요? 주식은 이제 당초에 그 나왔을 때 똑같은 이제 규정으로 증여 후 예를 들어서 뭐 수각을 하거나 이런 행위가 1년 이내 하게 되면 당초에 그 취득가액 증여받은 거를 무시하고 당초 취득자의 가액으로 하겠다라고 했었는데 지금 25년도로 이제 그 연기가 됐어요. 개정이 아예 뭐 그게 없어진 건 아니고 그 기간 1년이라는 기간을 25년도로 연기해서 그때부터 유예하겠다. 그때부터 하겠다. 근데 아마 이제 이익수가 계속 많이 하는데 이게 내년에 바뀔 수도 있지 않나요? 어떠세요? 생각하시기에? 이미 이제 법은 사실 유예 규정이 나왔기 때문에 내년에 갑자기 바뀌기는 쉽지 않을 것 같긴 한데 또 개정안이 어떻게 네. 나올지 모르니까 빨리 네. 결정하셔서 증여부터 시작해 놓는 건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사실 소급해서 과세는 못 하니까요. 그렇죠. 사실 이게 그 지금 이 순간에도 사실 세금은 이제 계속 오르고 있죠. 네. 사실. 예, 그래서 할 거면 빨리 준비해서 하셔야. 그럼요. 예. 지금 보면 이제 개정 동향을 저희가 말씀드린 이유는 이렇게 이제 저희 컨설팅 시장에서 절세를 위해서 무언가 이제 시도를 하면 2, 3년 안에 다 개정이 돼서 지금 막히고 있어요. 저희가 이제 예전에는 뭐 3년은 하던 것을 이제는 1, 2년만 해도 계속 이제 법이 개정이 돼서 막히고 있기 때문에 항상 이제 절세를 만약에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좀 이제 이런 거에 좀 관심을 가지시고 결정을 하실 거면 좀 빨리 하셔서 빨리 좀 남들 다 하고 나서 문제가 없는 게 이제 확인되고 하겠다 하면 늦으실 수 예, 있어요. 법이 바뀌어서 못 하시죠. 제가 네. 이제 뭐 저는 이런 그 대표님들 많이 뵙고 저희가 실무적으로 많이 진행을 하니까 굉장히 안타까운 게 15년에 이제 퇴직금 중간정산이 막히고 나서 16년에 이제 찾아뵌 대표님들이 그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이 퇴직금 중간정산을 했었어야 되는데 특히 가지급금이 있는 대표님들은 가지급금을 비교적 쉽게 적은 세금 내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었는데 이게 문제가 될까봐 굉장히 큰 금액을 퇴직금으로 받는 거에 대해서 남들 다 하고 나서 리스크가 없다고 판단이 될 때 하려고 밀어놨는데 막혀서 못한다 하고 굉장히 안타까워 하시더라고요. 예, 맞아요. 사실 그것도 그렇지만 그 비상장 주식가치 양도세도 계속 예전에 오르고 있죠. 예, 예상하지도 않게 갑자기 개정이 돼가지고. 10%였죠. 네. 지금은 3억까지는 20%, 3억 초과는 25%. 굉장히 많이 올라갔다고 보시면 되세요. 예. 퇴직금도 저게 개정되기 전에는 보통 5%에서 10% 사이에서 다들 이제 정리를 하셨거든요. 지금 한 20% 정도 되시죠. 예. 저희가 이제 이걸 말씀드린 이유는 그만큼 계속 타이트하게 세금을 걷고 있고 또 예전하고 틀리게 지금은 뭘 하면 소명하라고 다 나오니까 네. 저 입장에서도 괴로운 일입니다. 사실. 네. 그리고 이제 사실 굉장히 안타까운 게 합법적으로 세금을 내고 저희는 이제 진행을 하니까 사실은 이 소명을 할 때 좀 소명이 쉽게 끝나야 되는데 이제 공무원분들의 마인드는 그게 아니잖아요. 세금을 줄이면 일단 탈세날을 좀 이제 보고 색안경을 끼고 보기 때문에 소명을 할 때 굉장히 잘해야 되더라고요. 저기 그래서 좀 일단 그런 이제 걸 염두에 두고 하셔야 돼요. 오늘 이제 1부는 여기까지 하고 2부는 이제 바로 다시 해서 다음에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